2026년 1월 3일의 캄캄한 새벽, 전 세계의 잠을 확 깨우는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이 인터넷을 타고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진 속에는 두 눈을 철저하게 가린 채 외부 소음이 완벽히 차단되는 방음 헤드폰을 쓴 초라한 행색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펑퍼짐한 회색 나이키 운동복 차림으로 덜덜 떨며 생수병 하나를 꽉 쥐고 있는 이 초라한 남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직접 벼락같이 공개한 이 사진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남미의 철권 통치자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였습니다. 미군의 최정예 특수부대인 델타포스가 카라카스의 대통령 관저를 전격적으로 급습한 지 불과 2시간 반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무려 1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온갖 제재와 압박 속에서도 끈질기게 버텨왔던 강권 통치자가 그 짧은 시간 만에 허망하게 두 손에 차가운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어딘가 낯설지 않다는 느낌이 드셨다면 그 직감이 맞습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완전히 다른 두 나라입니다. 한 나라는 페르시아어를 쓰고 이슬람 신정체제 아래 여성들이 히잡을 써야 하는 나라입니다. 다른 한 나라는 스페인어를 쓰고 살사 음악이 거리에 흐르고 한때는 미인대회 강국으로 세계의 이름을 날리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의 구조는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독재를 유지하는 방식이 같고 돈을 다루는 방식이 같고 선거를 도둑질하는 방식이 같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방식도 같고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는 방식도 같고 결국 미국이 반응하는 방식마저 같습니다. 심지어 두 나라가 기대는 우군, 즉 중국과 러시아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나라는 처음부터 같은 설계도로 지어진 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설계도로 지어진 건물은 결국 비슷한 방식으로 무너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독재가 유지되는 데는 패턴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패턴이 무너지는 데도 패턴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 첫 번째 공통점은 자원이 독재의 연료가 됐다는 겁니다. 먼저 이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란 하면 많은 분들이 핵 문제나 중동 분쟁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 그 이야기들의 뿌리는 사실 석유에서 시작됩니다. 이란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석유 부국입니다. 지구 전체 원유 매장량의 약 9%가 이란 땅 아래 묻혀 있죠.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팔라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잡은 이슬람 신정체제는 이 석유를 국가 권력의 핵심 자금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석유 돈이 단순히 국가 재정으로 흘러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란에는 혁명수비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면 이란 정규군과는 완전히 별도로 존재하는 이슬람 혁명 수호 전담 군사조직입니다. 쉽게 말해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사병 집단이에요. 정규군이 나라 전체를 지킨다면 혁명수비대는 이슬람 혁명체제를 지킵니다. 무너뜨릴 세력이 있다면 그게 외부든 내부든 상관없이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혁명수비대가 단순히 총을 들고 다니는 군인 집단이 아닙니다. 이란의 석유, 건설, 금융, 통신, 수출입까지 경제 전반에 손을 뻗은 거대한 기업 제국이기도 합니다. 이란에서 큰 사업을 하려면 혁명수비대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그러니까 이란 석유 수입의 상당 부분이 혁명수비대라는 기관으로 흘러들어가고 그 혁명수비대가 이란 내부를 통제하는 동시에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와 시리아의 각종 친이란 무장 세력에 자금과 군사적 지원이 흘러가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중동 전역에 이란의 손길이 뻗은 것, 그 손을 움직이는 힘이 바로 석유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남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남미에는 이란과는 전혀 다른 나라가 있었는데 구조는 놀랍도록 닮아 있었어요.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많은 석유가 땅속에 묻혀 있죠. 1999년 우고 차베스라는 전직 군인이자 카리스마 넘치는 정치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차베스는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를 정신적 스승으로 삼았고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 남미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겠다는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차베스는 베네수엘라 석유를 혁명의 무기로 선언했어요. 석유 회사를 국유화하고 석유 수입을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인 빈곤층에 퍼줬습니다. 병원을 지어주고 식료품을 보조해주고 교육비를 지원했죠.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차베스 집권 초기에 베네수엘라의 빈곤율이 실제로 낮아지기도 했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차베스는 베네수엘라 석유를 정치적 도구로 써서 쿠바에 하루 10만 배럴 수준의 석유를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공급했고, 볼리비아, 에콰도르, 니카라과, 카리브하에 연안 국가들의 싸게 석유를 공급하면서 중남미 전역에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이란이 석유로 중동 전역의 대리 세력을 먹여 살렸다면 차베스는 석유로 중남미 전역의 친구 정권들을 먹여 살린 거죠. 두 나라 모두 자원이 국민을 위한 부가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연료가 됐습니다. 마치 자동차 연료처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연료가 있는 동안은 차가 달립니다. 그런데 연료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운전사가 차를 제멋대로 몰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공통점이 바로 그 답의 일부입니다. 선거라는 이름의 사기였습니다. 이제 두 나라가 어떻게 선거를 다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거라는 건 원래 국민이 지도자를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두 나라에서 선거는 이미 결과가 정해진 연극이었어요. 2009년 6월 이란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현직 대통령 아흐마디네자드에 맞서 개혁파 후보 무사비가 출마했어요. 선거 전부터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사비의 지지자들이 녹색 스카프와 녹색 띠를 두르고 거리를 가득 채웠고, 테헤란의 대학가는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들도 무사비의 우세를 보였고, 이란의 젊은이들과 중산층은 변화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표가 시작되자마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투표가 끝난 지 불과 2시간 만에 아흐마디네자드가 62% 이상의 득표율로 재선됐다는 결과가 발표된 겁니다. 이란에서 수천만 장의 투표 용지를 일일이 손으로 세려면 며칠이 걸려야 하는데 2시간 만에 결과가 나온 거예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속도였습니다. 심지어 무사비의 고향 지역에서도 아흐마디네자드가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 자기 고향에서도 졌다는 얘기가 되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였죠. 이란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백만 명이 테헤란 광장을 가득 메웠고, 당시 이슬람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라는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이 운동에 붙은 이름이 녹색운동 혹은 그린혁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위 중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대 여학생이 시위 현장에서 총에 맞아 죽어가는 영상이 전 세계로 퍼진 거예요. 그 여학생의 이름은 네다였습니다. 네다가 쓰러져 가는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에 퍼졌고, 이란 당국은 영상이 조작됐다고 했지만 세계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란 정권은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했고, 녹색운동이라 불린 이 항쟁은 결국 미완의 혁명으로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이제 베네수엘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8년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마두로는 67%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고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국제선거감시단은 이 선거가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선언했어요. 야당 주요 지도자들의 출마가 막혔고, 국영방송이 마두로 선거운동을 일방적으로 지원했으며, 유권자들에게는 투표하면 식료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매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대선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야권의 실질적 지지자였던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마두로 측근으로 구성된 법원에 의해 15년간 공직 출마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야권은 결국 전직 외교관 에드문도 곤살레스를 대신 세울 수밖에 없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독립조사기관 출구조사에서 곤살레스가 65% 이상을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고, 야권은 실제 투표 집계표의 3분의 2 이상을 직접 확보해 곤살레스가 약 620만 표를 얻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반면 마두로는 절반 수준인 270만 표 정도를 얻었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었죠. 그런데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마두로가 510만 표를 얻어 승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야권이 확보한 실제 집계표와 숫자가 전혀 맞지 않았죠.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위원 한 명이 나중에 마두로 당선의 증거 자료를 자신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폭로할 정도였습니다. 베네수엘라 거리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터졌고 2024년 대선 이후 2,400여 명이 체포되고 28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09년의 이란과 2024년의 베네수엘라. 두 나라의 국민은 같은 방식으로 분노했고 두 정권은 같은 방식으로 총과 감옥으로 그 분노를 눌렀습니다. 선거라는 껍데기는 있었지만 그 안에 민주주의라는 내용물은 없었던 거죠. 나라는 달라도 독재의 문법은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독재가 그토록 오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공통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러시아라는 생명줄이었습니다.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될수록 중국은 이란 석유를 국제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미국이 이란 석유를 사지 못하게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면 이란은 석유를 팔 곳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중국이 나타나서 비록 제값은 못 받더라도 대량으로 사들여주는 거예요. 팔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란에게는 생존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의 군사기술과 외교적 방패막을 제공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란을 강력하게 제재하려 할 때마다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란을 보호했죠. 유엔이라는 국제 무대에서 이란이 아무리 비난을 받아도 실제로 제재가 강화되지 않은 건 이 두 나라의 거부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어떨까요? 미국이 마두로 정권에 경제 제재를 본격화하면서 베네수엘라 경제는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중남미 최대 산유국이었던 나라의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을 것을 찾고 약이 없어 병원에서 환자들이 죽어가고 인구의 20% 가까이가 나라를 떠나는 난민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등 이웃 나라들의 수백만 명의 베네수엘라 난민이 흘러들었고 이게 남미 전역의 사회 문제가 됐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마두로 정권 자체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중국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에 막대한 차관을 제공하고 석유를 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대량 매입을 했습니다. 러시아도 마두로 정권의 군사 장비와 기술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국제 무대에서 마두로 정권의 정당성을 지지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은 왜 이 두 나라를 동시에 지원했을까요? 단순히 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은 석유 공급처였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제재망 바깥에서 싸게 석유를 살 수 있는 매우 귀한 창구였던 거예요. 동시에 이 두 나라가 살아남아서 미국에 저항할수록 미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에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은 중국에게 유리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줬습니다. 이란 석유와 베네수엘라 석유. 중국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인된 가격에 사들이면서 두 독재 정권의 산소 호흡기 역할을 했습니다.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지정학적 전략이었던 거죠. 러시아는 여기에 군사적 후원자로 자리를 잡으면서 두 나라 모두에게 외교적 방어막을 쳐줬습니다. 이 삼각구도, 즉 독재 정권과 중국과 러시아의 연대가 없었다면 두 나라의 정권은 국제 제재 앞에 훨씬 일찍 무너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재는 이 구조를 끝내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네 번째 공통점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자, 이제 미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이 두 나라에 어마어마한 경제 제재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더 있어요. 제재만으로는 두 나라 모두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사실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져 왔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이란 핵 협정에서 탈퇴하고 최대 압박 전략으로 이란 경제를 쥐어짰어요. 이란의 화폐 가치는 폭락했고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평범한 이란 국민들의 삶은 크게 악화됐죠. 그런데 이슬람 신정체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제재의 고통은 국민들에게 돌아갔지만 최고 지도자와 혁명 수비대의 권력 기반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강경파들은 이 제재를 이용했습니다. 이란이 힘든 이유는 미국 때문이라며 외부의 적에 맞서 단결하라는 내부 결속의 명분으로 경제 제재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거예요. 국민들이 미국을 원망할수록
체제는 더 공고해지는 역설이 생겨난 거죠.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미국은 마두로 정권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야권 지도자 후안 과이도를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50개가 넘는 나라들이 과이도를 지지했고 세계 곳곳의 언론은 마두로 정권 붕괴가 시간 문제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마두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군부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쥐고 야권 지도자들을 탄압하면서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과이도는 결국 해외로 망명했고 마두로는 2025년 1월에 삼선 취임식을 치렀습니다. 제재를 받으면서도 무려 18년을 집권하게 되는 길이 열린 거죠. 제재는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경제를 옥죄고 엘리트 계층을 압박하고 국제적 고립을 만들죠. 그런데 군부와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독재 정권을 제재만으로 무너뜨린 사례는 역사적으로 매우 드뭅니다. 쿠바를 보세요. 60년이 넘도록 미국의 제재를 받았지만 혁명 정권의 후계자들은 여전히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이 역사적 교훈을 어느 순간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두 나라의 운명은 다른 방향으로 갈렸을까요? 결정적인 차이는 핵과 질이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공통점이 이렇게 많은데 미국이 두 나라를 다루는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차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핵입니다. 이라는 핵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 직전 단계에 있다는 건 오래전부터 국제사회가 인정한 사실이고 이게 중동 전체의 세력 균형을 흔들 수 있는 변수입니다. 이스라엘이 수시로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려 했고 미국도 이란 핵 문제를 중동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다루어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란을 군사적으로 건드리는 건 단순히 한 나라의 독재 정권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중동 전체를 뒤흔드는 도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리입니다. 베네수엘라는 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미국과 매우 가깝죠. 카리브 해를 사이에 두고 미국과 이웃하고 있고 플로리다에서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까지는 비행기로 불과 3시간 거리입니다. 미국의 뒷마당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지근거리에 있어요.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란은 중동 패권 경쟁의 핵심 플레이어였습니다. 이란을 건드리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후티 반군이 홍해 해상 무역로를 막고 이라크와 시리아의 친이란 세력이 들고 일어나는 거대한 도미노 반응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석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도 이란이 봉쇄를 위협하는 곳이었죠. 중동 전체가 불길에 휩싸일 수 있는 복잡한 체스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했고 직접 군사력을 쓰는데 오랫동안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서 약 12일간의 군사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군사 지도부를 제거하고 이란 내부 깊숙이 침투해 있던 정보망을 드러내면서 이란 신정체제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일부 참여했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한동안 은신해야 할 정도였죠. 2025년 12월 말에는 이란에서 또다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터졌습니다. 이란이라는 거대한 성체에 금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장면을 베네수엘라에서 지켜보던 마두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잠시 상상해 보겠습니다. 마두로의 사무실 창밖에는 카라카스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한때 남미에서 가장 번화하던 이 도시는 이제 가게 셔터가 반쯤 내려져 있고 거리에는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보였죠. 텔레비전에선 이란 시위대가 테헤란 거리를 메운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핵 프로그램까지 가진 이란이, 중동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 있던 이란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혁명 수비대를 보유한 이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두로는 달력을 봤을 겁니다. 베네수엘라 주변 카리브해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파견한 미국 군함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었거든요. 표면적인 이유는 마약 밀수 단속이었지만 구축함과 항공모함은 마약 밀수를 잡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는 마두로에게 공개적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맺었던 석유 협정을 파기하고 제재를 다시 강화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미군에게 자국 공항 사용을 허가했고 인근 해역에서
미군이 베네수엘라와 연관된 유조선들을 잇따라 납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두로는 과거를 떠올렸을 겁니다. 사담 후세인을 떠올렸을 수도 있어요. 이라크에도 석유가 있었고 국민들은 굶주렸으며 미국은 제재를 가하다가 결국 군사력을 동원했습니다. 사담 후세인은 체포된 뒤 사형이 집행됐죠. 무아마르 카다피도 있었습니다. 리비아도 석유 부국이었고 카다피는 최후까지 권력을 붙잡으려 했지만 나토의 군사 개입 이후 반군에게 붙잡혀 비참하게 생을 마쳤습니다. 차베스가 동지이자 영웅으로 불렀던 카다피의 말로를 마두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베네수엘라에는 핵이 없었습니다. 이란처럼 중동 패권이라는 복잡한 방패도 없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원을 해줬지만 미국의 군사력이 코앞에 집결하는 상황에서 그 지원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군 내부의 충성심도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들이 흘러들어오고 있었죠. 마두로는 세상을 이미 떠난 차베스가 내심 부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걸 보기 전에 먼저 떠난 스승이요. 그리고 역사가 답했습니다. 2026년 1월 3일 새벽 2시 1분 미군 헬기들이 카라카스 포르투 티우나 군사기지 내 마두로의 관저에 착륙했습니다. 미군이 진입한 시각부터 마두로가 USS 아이오지마 함에 탑승한 시각까지 불과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군부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쥐고 야권을 탄압하며 권력을 지켜온 남자가 2시간 반 만에 수갑을 찼습니다.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올린 사진 속에서 마두로는 눈을 가린 채 반금 헤드폰을 쓰고 회색 나이키 운동복 차림으로 생수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혁명가의 기가에도 권위의 상징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차베스가 불을 지핀 볼리바르 혁명, 그 혁명의 마지막 계승자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달 뒤였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이 테헤란을 강타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신정체제의 심장부 하메네이의 관저였습니다. 공습 개시 15시간 만에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역사상 가장 사악한 인물 중 한 명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이란 국영방송은 다음 날 새벽 앵커가 손을 덜덜 떨며 눈물을 쏟는 장면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면서 최고 지도자의 죽음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 공습으로 하메네이만 사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파크푸르와 하메네이의 수석 안보고문 샴카니가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딸과 사위, 손주, 며느리도 같은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란 신정체제를 떠받쳐온 핵심 인물들이 단 한 번의 공습으로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이란 정부가 37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다고 자신해온 체제의 정점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하메네이 사망이 전해지던 날 테헤란 거리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울음 대신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국 곳곳의 도시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여성들은 수십 년간 강제로 눌렀어야 했던 히잡을 공개적으로 벗어던지며 여성 생명, 자유를 외쳤습니다. 독재자의 죽음을 슬퍼한 건 국영방송 앵커만이 아니었을까요? 적어도 그날 거리에 나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어땠을까요? 두 나라는 오랫동안 이들 정권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자처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들이 보인 행동은 성명 발표가 전부였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이번 사건을 강력히 비판했고 중국은 이란 내 피격 소식 이후 무려 14시간 동안 수위를 고민하다가 주권 국가에 대한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뒤늦게 냈습니다. 군사적 개입도 실질적인 지원 계획도 없었습니다. 두 나라가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조력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나 제재를 우회해주거나 석유를 사들이는 정도였습니다. 미국이 직접 움직이는 순간 그 지원의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두 나라의 이야기는 풍부한 자원을 국민이 아닌 권력 유지의 연료로 쓸 때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언어도 종교도 문화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같은 설계도로 지어진 두 정권의 건물은 비슷한 방식으로 균열이 생겼고 결국 비슷한 방식으로 무너졌습니다.
한쪽은 국제사회의 사법적 포위망에 갇혀 고립되었고 다른 한쪽은 정밀 타격에 의한 피격으로 최후를 맞았습니다. 결말의 형태는 달랐지만 그 끝이 도래했다는 사실만은 같았습니다. 역사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영원히 버틴 독재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